반갑습니다. 시험 시작 항상 설레는데 제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법 2차 과목을 강의하는 정현주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꼭 한 번씩 제 이름을 모르시대요.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요게 동네는 정시가 많죠. 동네 정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공간이 해줍니다. 그 현자가 이 오묘한 현자거든요. 요게 도울 제점 잘 지은 것 같아요. 시험의 합격을 좌우하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어제는 수업 들으셨죠? 첫 기본적인 내용을 들으셨을 건데 그래도 한번 쭉 어떻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은 저희 그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등급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하기로 2019년이죠. 19년 10월 26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보통 이제 매년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가 나고요. 그리고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16일 날 일단 시험을 칠 예정인데 보시면 이 시험은 실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1차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1차 과목은 개론이 1번이고요. 그리고 민법이 41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항수는 각각 40문항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2차 과목은 제가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리고 공시세법이 있습니다. 공시세법 이렇게. 일단 이제 시험은 1차, 2차 시험을 따로 좀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항수부터 40문항인데 공법이 40문항이거든요. 그리고 공시세법이 합이 40문항인데 이것도 나뉘어지죠, 그죠? 특히 공시법은 등기하고 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공간정보 구축이라는 법률이라고 나오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쉽게 지적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리고 이게 12문항씩입니다. 이게 16문항이고 합이 40문항입니다. 시험은 그죠? 개론 민법 합쳐 1차, 2차로 구분하지만 일단은 1차는 통과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시험이 지금 주택관리사와 비슷한 시험이 지금 주택관리사가 있는데 1차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을 칠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1차, 2차를 구분하지만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날 26일 날 시험을 칩니다. 원래대로라면 1차 시험을 합격하고 그 이후에 다시 2차 시험을 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개론과 민법에서 보시면 둘 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40점을 이걸 구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왜 40점이 가락인지 알게 돼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알 쯤 되면 40점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점이 안 나온다는 말은 뭐다? 기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점이 몇 문항이에요? 16문항이에요. 16개. 그리고 평균이 두 개 합쳐서 평균이 90점 이상일 때 그러니까 문항수로는 24문항인데 합이 40여개죠. 근데 어느 과목이든지 16개 미만이 15개가 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평균이 60점 넘거든요. 그러니까 가락되는 과목이 어떻게 됩니다. 1차가 통과되면 일단 2차 시험을 치게 되는데 2차 시험도 보시면 이게 절대평가라는 걸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10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60점 있죠. 60점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아니 100점 맞을 폼으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얘는 폼을 뛸 때는 완전히 막 시속 100마일 이상 뛰는 폼을 뜁니다. 발을 팍 이러면서. 근데 강아지가 지금 조그만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폼만 가요, 폼만. 그러니까 절대 평가라는 걸 열심히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제가 나중에는 아마 시험 치게 되면 그때 느끼시더라고요. 늘 말씀드릴 때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할 것만 하면이라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절대 평가는 안 되는 건 적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맞출 거 이번 시험이 있잖아요. 29회 시험 제 이름은 이제 30회죠. 실제 시험은 33회 이미 쳤습니다. 왜냐면 추가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 29회 시험에서 보면 민법 생각보다 어렵다거든요. 원래 개론이 어려운 회가 있고 민법이 어려운 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민법이 좀 까다롭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차관도 보면 공법이 좀 범위 외적인 통신 나왔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공시제법에가 까다롭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문항에서 맞출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커버할 만큼 쉬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건 뭐가 기억나는가? 와, 못 풀었던 거 이제 어려웠던 거. 그 과목이 다 기억나거든요.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실제로 맞출 문제만 맞추면 돼요. 절대평가는. 공부하시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포기하면 돼요. 그죠? 안 하면 됩니다. 머리 아프게 힘내지 말고. 그러니까 하실 거면 하면 돼요. 그래서 개론과 민법인데 두 과목 중에서 어디에다가 무게를 둘 거냐? 저 개인적으로 6과목 중에서 민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이 되면 희한하게도 기본 법리가 이해가 돼요.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전체적인 감각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쭉 보시면 민법, 개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렇게 일단 통과가 되면 2차 시험 치잖아요. 그죠? 근데 1차는 서로 넘겨줄 점수는 별로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법은 수준자 이상 가면 문제 난이도 관계없이 기본적인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변수가 없기 때문에 민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럼 1차가 통과됐다. 그럼 1차가 통과되면 공개사법하고 공법, 그 다음에 공시제법이 나오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공법은 사실은 이게 6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6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토법, 도경법, 도정법 해가지고 그게 기본적인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앞에 3개 법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2개 나오고 이 정도 되면 문항수에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하셨죠. 딱 포인트 위주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면 공부를 그렇게 하시게 될 건데 일단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한 반 정도 하시면 이 정도는 나옵니다. 쉽게 어떻게 난이도 관계없이.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등기법은 절차법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좀 절차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등기법은 12문항인데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가. 그리고 지적은 12문항인데 이건 다 토탈해가지고 순수하게 암기 과목을 꼽으면 이거거든요. 지적법. 이건 부지런하면 점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10개 정도 맞아야 돼요. 10개. 그러면 14개죠. 그리고 요건 세법은 암기인데 생각보다 조금 그 시간이 걸립니다. 요것도. 그래서 한 반타 잡힌 거 생각하면 돼요. 8개. 그러면 몇 개입니까? 22개죠? 22개가 55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0점, 55점, 15점이 모자라죠? 어디서 몇 분이냐? 여기서 몇 분? 80점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개사법이 80점이 안 나오면 보세요. 75점 받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다 치고 딱 점입니다. 근데 보통은 학교 시험 떨어질 때 많은 차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딱 두 문제거든요. 2문제, 1문제.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강의를 하는데 그 11월 달에 강의를 하면 오픈하면 이제 보통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앉았는데 수업이 훨씬 들어요. 솔직히 뭐 저렇게 처음에 저렇게 적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적어요. 그러다가 한번 있잖아요. 좀 있다가 한숨 쉬고 또 열심히 듣다가 또 갑자기 한숨 푹 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당일 시험 있죠. 그 시험에서 한 개 채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공부 수업 듣다가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춰야 될 문제만 안 틀리면 괜찮은데 쉬운 문제는 쉬우니까 맞춰야 되죠. 애매한 건 애매하니까 잘 맞춰야지. 어려운 건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실수에 틀리고 애매한 건 애매 틀리고 어려운 건 어려 틀리면 맞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까지만 우리가 커버하면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몇 문제냐? 10%입니다. 결국 많이 난이도가 와 수능 어떻겠는데 라는 문제는 4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공부하실 때. 그리고 여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목표를 잡을 때 많이 공부를 좀 하시잖아요. 하면 모의고사를 제가 계속 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실력이 안 돼서 아니 공부가 안 돼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시험 칠 때는 실력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내 실력이잖아.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내 실력을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그 효과지만 모의고사는 알고 모르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공부는 아는 거, 모르는 거, 애매한 거 결국은 잡아야 될 게 뭐죠? 예, 애매한 것까지거든요. 모르는 건 해도 잘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내가 잘 안 되는 건 잘 안 돼요. 남이 어릴 때도 나는 쉬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성이 있는 것처럼 문제 과목도 있잖아요. 어느 파트가 잘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적어도 돼. 왜? 무려 16개나 틀어야 됩니다. 과목당. 거의 반타작이잖아요. 반에서 조금 더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80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1차는, 그러니까 절대평가 목표를 잡을 때도 1차 개론 60점, 민법 60점. 이거는 목표도 아니고, 아셨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60점 24개를 어디에서 맞추고 24개를 만들지를 세부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아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막연히 1차 뭐 개론 60점, 아니면 개론 55점 잘 못한다. 민법 65점. 너 마음대로. 어디서 65점을 맞춘다는 걸 모르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은 건 목표는 그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지. 아셨죠? 구체화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파트에서 딱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법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A는 B다 그러면 A는 B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왜 A는 B지? 라고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법 조문은 민법은 예를 토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먼저일까요? 암기가 먼저일까? 똑같습니다. 14살짜리 최연소 합격자가 14살이거든요. 그럼 14살짜리가 얘를 하고 시험을 쳤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운영식이 좋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우리는 방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들어서 나간다고. 그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방탄이라고 했어요. 튀기나 맞아요. 들어오진 않는다고.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나는 A는 B라 그러면 A는 B로 그냥 끝나시면 돼요. 왜 A는 B라고 몰라도 답은 찾아서요. 아셨죠? 암기가 되든 이해가 되든 아셨죠? 중요한 건 뭡니까? 다음에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이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실 거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나눴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있잖아요. 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지금 아마 11월, 12월은 조문 위주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장담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법령부분과 실무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법령부분은 출제 규정이 70대 30입니다. 문항수로는 28대 12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령부분의 위주입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법령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령의 출제부 28개에서 원래 법적으로 우리 보통 구분할 때 출제 지침이 법령은 70이고 실무는 30인데 32개까지 나옵니다. 32개에서 8개 정도의 비중을 보입니다. 그러면
뭐만 해도 법령만 잘해도 80점 받아요. 근데 법령이라는 게 민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처럼 공법도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많아서 어렵습니다. 내용이 오히려 법령보다는 더 간단해요. 정확해요. 애매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법령 부분은 한 번 읽으면 1번이었다가 두 번 읽어보면 그 답이 바뀝니다. 한 세 번 읽으면 다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법령이거든요. 법 조문에 근거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작업입니다. 이게 법 조문이 50개 조문밖에 안 돼요. 근데 50개 조문이면 타 법에 있잖아요. 한 개 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문이 51개니까 얼마만큼 세밀하게 문제를 내야 되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중에서 많이 작게는 28개, 기본적으로 32개 정도 나오는데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됩니다.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수치를 장담을 자식하는데 법령 부분은 난 완전히 깨고 있다, 암기하고 있다. 공부 안 해야 된다. 하시면 나옵니다.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옛날에 그 혹시 학교 다닐 때 사회과 부도에서 지도 그리고 그 숙제 하신 적 있습니까? 지도 습작이 돼가지고 지도 그려서 갔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냥 알아라면 되겠지. 하여튼 그때 그 습작이 똑같습니다. 두 개를 대조해가지고 같으면 뭐라고 일단 원칙 뭐라고 맞는 지문이고 다르면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생각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법령과 실무가 다 이렇게 나는데 보통은 얘기랑 공부를 하시면 이래요. 실무가 어려워서 그런데 실무가 어려워서 나올 때 두 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우리가 실무 파트에서 언급되는 게 어떤 게 있냐. 법령 부분은 요뭐 타법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실무법도 포함시켜서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무 부분에서 나오는 게 민사특별법 파트에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상가 근무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상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이 있고 개업 공인사 중개업자의 개업 공인회사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경매 입찰 대리가 가능합니다. 경매 그리고 이게 매수 신청입니다. 경매 매수 신청 그리고 장사 금융하는 문제가 이렇게 5개죠. 지금 이대로 하면 많게는 12개인데 8개 중에서 5개는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실무법에서 지문이 5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 5개에다가 부동산 거래 실무법까지 해서 5개 합쳐보면 10개죠. 그러니까 사법이니까 실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미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 파트가 어렵다는 말도 여기서 언급하는 거 수업 시간 듣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법령 그러는데 자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되는 게 뭐죠?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적 성격을 갖는 그러니까 법률에 국회에서 제정된 이 법률상에서 그 기본을 틀을 정하는 것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을 시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통령이 발행하는 명령이 대통령령이라거든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행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무부처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하는 명령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이걸 통상 시행규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이 법 조문이라는 게 법령을 했다는 거죠. 영이죠. 법령으로 하셨죠. 법령으로. 그러면 법률상에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위임시키겠죠. 대통령에다가. 그러면 대통령령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어디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법 조문은 보통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칙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죠. 어느 경우는. 근데 보면 조문에 나뉘어 우리가 보시게 되면
내용에 무슨 사항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무슨 기준으로 끝나는 것들은 원칙상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개혁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줄여서 개혁을 그러는데 개혁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등록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개혁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하잖아요. 이 집은 어떻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방향은 뭐 남서향이고 남향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무슨 사항이라고 끝나니까 그걸 확인 설명 사항 그러거든요. 어디 있겠어요? 확인 설명 사항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나면 설명한 내용을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서면화시키거든요. 그게 설명서입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잖아, 그죠? 자격증을 교부하겠죠. 어디에 근거해서 자격증을 교부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격증도 종이니까. 여기죠. 각종 서식은 어디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조문에 근거를 밝히는 것도 하나의 시험의 출제 유형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바꿔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위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가. 중개사무소에서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장이죠. 소장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근데 소장만 있던가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 있죠. 부장도 있고 시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고용인거입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 고용인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어딘가에다가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뭐라고 부를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죠. 없는 사람을 중개를 하는데 보조한다 그래가지고 중개보조원 그래요.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데 이걸 통칭해서 뭐라 한다고?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가면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죠. 아무 도장이나 찍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도장을 업을 때 사용하겠다라고 등록 관청에다가 딱 등록해야 돼요. 그 도장을 써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책임이죠. 누가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인장에 관한 인장 그럽니다. 인장.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혹시 중개사무소 지나가실 때 볼 때 그 유리면에 한방 보셨어요? 한방? 그게 한방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이거든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 예전에 KM이라고 보다가 명칭이 근데 우리나라는 방을 좋아합니다. 네, 많이 있어요. 노래방도 있죠. 비디오방도 있죠. 또 뭐 있어? 방이 많아요. 찍방도 있어요. 또 뭐 있더라? 다방도 있어요. 아니, 지금 그 인터넷에 막 광고하잖아. 뭐 찍방, 다방, 방을 되게 좋아해요. 기파방. 기파주는 방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 집에 나오는데요. 기파방이라고. 기파방 맞나? 그 가면 아가씨가 길을 파는데요. 뭐를 왜 오는 거고? 그런 데도 있대요. 아 키스방도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개업 아까 한방에서 처음방 그게 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부동산 있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 아닙니다. 들었죠? 고용인하고 인장 부동산 거래 정보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요. 고용인, 인장, 요 정보만은 뭐가 없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여기서 X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잘 나옵니다.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아셨죠?
나오면 안 된다. 뭐가? 대통령령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률하고 어디에 있다? 세부적인 내용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인계사법이 이루어져 있는데 법령과 실무해가지고 실제 규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 뭐겠어요?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쉬는 시간에 다운받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요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게 법제처거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앱을 받으시면 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민법 조문이든 아셨죠? 필요한 법 다운을 앱을 딱 열어가지고 열면 창이 딱 뜨거든요. 그 검색창에 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딱 치면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법들이 쫙 떠요. 아셨죠? 현행법 해가지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문을 딱 열면 조문이 열리면 여기다가 별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클릭을 딱 하시면 절개 찾기가 돼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우리가 시험 칠 때 자주 보는 게 민법이잖아요. 민법, 그 다음에 공인계사법은 반드시 조문이 위주니까. 그래서 공인계사법이라든가 필요한 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절개찾기 해놓으시면 굳이 그 사이트 검색 안 해도 왔었죠. 밑에 보면 왼쪽 그 메뉴 바에 여기 보면 현행 법령이 있거든요. 그걸 탁 치면 내가 검색한 등록된 절개찾기한 법이 딱 떠요. 그걸 틈나실 때마다 열어보세요. 조문을 읽는 것만큼 그리고 조문의 순서 있죠?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조문이 그렇게 배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셨죠? 꼭 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틈나실 때마다 법 조문 보는 걸 즐겨야 됩니다. 특히 민법이나 특히 공에서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니까 법 조문 다니까요. 아셨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이 배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게 지금 2019년 10월 26일 날 몇 회 시험이라고요? 30회 시험인데 이게 지금까지 쭉 보면이죠. 30회 시험인데 1회부터 7회까지 해서 그리고 8회 때 무진장 어려워졌죠. 현재 수준으로 올라오는 게 이때입니다. 그게 뭐 한 학원에서 뭐 2명, 3명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이 수준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9회부터 쭉 이어졌겠죠. 지금 현재도 11회 때, 12회 때 수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14회까지 그죠? 쭉 이어졌죠. 그리고 15회 때 한번 뜁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근데 진짜 그죠? 세대가 다르죠. 이때는 거의 뭐 개인의 의사가 배제되는 시기였으니까 15회 때는 안 그랬죠. 어려우니까 뭐합니까?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또 대응하면 됩니다. 네, 전략이 있으니까. 해서 확 뒤집으면 표를 의식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15회 때 대응을 했을 때 그때는 건설교통부였거든요. 금교부 장관이 실수했어요. 사실. 막 대응하고 싶은 그러니까 일단 나올 때 그 기자가 물었거든요. 시험을 어떻게 다시 어떻게 칠거냐. 다시 시험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려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회 다시 추가 시험을 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저 조기에 시행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험 언제 치냐면 다음에 4월달에 쳤거든요. 그러니까 16개 시험을 4월달에 쳤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시험은 그 1년에 몇 번 친다고? 1회 시행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시험 나옵니다. 시험을 몇 번 친다고?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죠. 원래는 그게 맞는 말이었어. 근데 바꾼다 말도 없이 그냥 바꿨어요. 살짝 이상을 더 집어넣었어요.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걸로. 아셨죠? 네. 이것 때문에. 이건 두 번째거든요. 4월달에 치고, 원래는 9월달에 시험 쳤거든요. 그러다가 10월달에 16회를 쳤어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9월달 시험이 언제 받겠다고요? 세월호 지금처럼 늘어지니까 이제 9월달 치다가.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이 쭉 이어져 갖고 총 그러니까 지금 몇 분 쳤어? 30번 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가 이미 기본 틀이 잡혔겠죠, 그죠? 이만큼 쳤으니까
30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는데 10월 26일 날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뭐만 기다리면 돼요? 10월 26일 되기만 기다리면 돼요. 시험은 견디는 겁니다. 공부는 뭐를 합니까? 엉덩이랍니다. 맞죠? 연식을 따질 정도의 그죠? 머리가 좋고 나쁜 걸 따질 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17살 있었는데 야간에 온 겁니다. 17세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그 동기생 중에 17살 그 친구는 연식을 잘하게 됩니다. 완전 뭐 새거지는 거죠. 집어넣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력을 자랑할 나이는 아니잖아. 요학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가 나이 있으니까 이만큼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10월 16일까지.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내가 그랬잖아요. 매년 2월 18일까지 요거 예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90일 전까지 90일 전까지 확정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누가 무시할 수 있다? 예외가 있었죠. 하여튼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세우권하고 비슷해요. 세우권은 누가 먹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누구나 먹죠. 또 외국 사람은 뭐 안 먹어? 먹어요. 네, 국적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라는 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다음에 만 몇 살 이상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제한이 있으면 지금은 제한이 없다?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개가. 자격 취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자격에 취소가 되면 자격 취소된 날부터 몇 년간 3년간 기억해서 이거 시험 중요합니다. 이거. 자격 취소되면 3년간의 공인중개사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치면 못 쳐요? 시험 못 쳐요. 그러면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없어요.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시험 못 친 사람.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 뭡니까 이거? 큰이가 들킨 거죠? 큰이 하나가 들킨 사람은 몇 년간? 5년간 아셨죠? 5년간 뭘 못한다고? 항상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뭘 못하느냐? 시험만 못 쳐요. 그렇죠? 시험만 못 치니까 큰이가 들켰어.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만 못 쳐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시험 시행일이 2월 26일이라 그죠? 26일 치다가 걸렸어. 그러면 26일부터가 아니고요. 그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무효를 하느라 그죠? 그 무효 처분은 또 별개예요. 알겠죠? 무효 처분이부터 몇 년이라고? 5년간 뭘 못한다? 시험만 못해요. 시험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제가 여쭤보면 시험 못 쳐요가 아니고 시험만 못 쳐요. 알겠죠? 그럼 다른 건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부정행위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 중요한 판국이에요. 큰이 대수야? 해야지 일단은. 그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큰이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트닝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강의 들었던 분 중에. 그분은 언제 시험하냐, 수업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9월달에 시험 치잖아요. 원래는. 지금 10월 치지만. 그러면 7월달에 광고를 합니다. 학원 광고를. 학원 광고에 뭐라 했냐면 2개월 완성 일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2개월 완성 그러니까 이분이 광고를 그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이면 뭐.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이 있죠. 자격증 시험 지금은 사실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거3 기사 자격증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잠시 백수인가 했었거든요. 백수도 간호사입니다. 할 게 엄청 많아요. 네. 집에 살림을 살죠? 집에 살죠? 살림을 살아보면 제일 힘든 일이 집안일이거든요. 사실은. 하면 배가 푹 안 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애를 잠깐 보고 있을 때거든요. 애도 보고 막 좀 못 되는데. 그러나 이제 살림을 안 하는 애죠. 그냥 애도 막 뒹굴뒹굴 노니까 같이 뒹굴뒹굴 놀다가 나중에 저녁 되면 박살나죠.
집이 표가 나. 치면 몇 시에 표가 나는데, 그죠? 안 치면 바로 편합니다. 그럼 도대체 집이 왜 써요, 여러분? 그냥 뭐 애들 거 놀아지 뭐. 근데 열심히 막 따고 해놓으면 별로 좀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정보 처리 기사를 하고 국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뭐 용돈도 준다대요. 수업 들으면. 그래서 그러는데 시험을 쳤으니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그 컴퓨터에서 뭘 가기만 하고 놀아서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차 문제를 못 알아고 문제와 답을 외웠습니다. 그때 머리 좋을 때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와 답만 외우는 문제가 10년치야. 10년치. 문제와 답을 외우는데 시험장 가보니까 그 문제에 그 답은 있어. 물론 순서는 바뀌지만. 뭔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문제 생각하신 거 이거는 이해가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시험처럼 수업을 딱 듣고 그러니까 지금 1차 강좌 준비하시고 한번 이제 전문하는 기분으로 상담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로 준비하시고 그다음 한번 시험 삼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동기 다 끊었어요. 수학료를 내고 그러니까 일주일 딱 듣고 있잖아요. 얼굴이 노래졌어요. 이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심각한 표정 왔다 갔다 하다가 원서는 저거 쓰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어요. 가서 뭐냐면 녹용 아시는 녹용 몸에 좋은 녹용을 달인 그 페트런치 있죠. 그걸 막 가져가지고 이웃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 큰형을 하면 이게 그죠? B형이고 요거 B형이고 요거 A형이죠. 큰형 하면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 이웃이 아니라 대각의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눈형이 같으니까. 앞사람 보고 이번에 뭐예요? 이러면 답이 달라요. 번호 문제가 40문항은 똑같은데 순서 배치가 달라요. A형 그 문제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웃을 잘 만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갈 때 가장 이게 프리하게 큰형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큰형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큰형 못합니다. 실제로. 왜냐면 이웃의 실력도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내 문제를 풀기 바빠요. 남의 문제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형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올림픽 정신으로 가는 사람 있죠. 참가하는 데가 있는 사람. 그 다음 아예 실력이 되는 사람. 그 사람 말고는 큰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림픽 정신으로 갔으니까 왜냐면 뭐 자기 될거 생각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1차를 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결과는 1차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분이 언제 왔냐면 11월달 첫 번째 수강생이었어요. 첫 번째 수강생 이유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다음에 전에 동차를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 알아야지 뭐가 2차는 1차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2차 가면 또 1차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법도 있고 다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못했던 공부까지 다 몰았어. 그래서 어쨌든 큰 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큰 힘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내 문제를 풀기 바빠서 너무 그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딱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에 9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9시 30분부터 해서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차 과목이 100분, 2차 과목이 150분입니다. 그리고 2차 과목도 보면 1차는 이제 15분, 2차 과목이 나눠져요. 2차 과목 다시 1교시, 2교시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여기 100분치입니다. 그리고 공시제법이죠. 공시제법이 2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같은 경우는 11월 28일이죠. 합격 발표가 날 거예요. 근데 시험을 치고 나면 그죠? 딱 나오면은 세 번 하면 떨어집니다. 뭐가 기억이 났겠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그죠? 이게 치고 나면 또 기억이 나잖아.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오시면 하늘이 맑고 푸르고 막 바람이 산들거리고 이러면 합격하는 거고 하늘이 더럽게 푸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불러요?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죠. 이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업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무등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즉 중개업자가 통상 우리 말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칠 수 있지만 아셨죠? 이건 공인중개사법의 외국법의 이야기 아니라 이 법 그래요. 이 법이 뭡니까?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들은 뭡니까? 저 법이십니다. 여기죠?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한 사람이다? 자격을 아셨죠? 자격을 뭐한 사람?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있을까? 집에 있습니다. 아셨죠? 자격증을 따고 화장대 앞에 사람처럼 자격증을 세워놓고 혼자서 뿌듯한 분 있죠? 이분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그죠? 집에만 있으니까 세월도 하소하고 일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고 이분이 이제 사무소에다가 갔습니다. 왜냐면 정보지 딱 보면 지금 부산은 벼룩시장이 있는 거 말고죠. 보면 직원, 실장이 뭐래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직원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족 같은 분위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어쨌든 갔어요. 가서 공인중개사인데 어딘가에다가 적을 두고 있어요.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이걸?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붙여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공중 그래요. 공중개사는 아니고 공중 아시죠? 공인중개사. 보통 이게 막 줄여서 자꾸 부르니까 이거 말하면 뭐라 했어요? 소공 그래야겠죠? 소공.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로 쓰겠죠? 공인중개사로 어딘가에다가 뭐가 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두고 있으면서 뭘 하겠어요? 네, 개공이, 소장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용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3시간 쭉 하는 거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쉴 건데 이게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중개업 있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표현하고 중개 업무를 이 표현을 시험 칠 때가 길게 기억해야 되는 개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중개사무소에 적을 두고 있으면 중개업에 종사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인중개사인데 뭐 했다고? 개업했다 이 말이에요. 개업했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가 보세요. 세 종류가 있어. 자격증을 따고 집에 있는 사람을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하셨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줄여서 개공 그래요. 나중에 앞으로 가요. 개공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개업했다라는 말은 뭐했다? 등록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을 따가지고 뭐 했다고 등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요. 그러니까 개업이라는 말은 뭐라고? 등록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했다라는 말은 항상 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되냐면 사무소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죠? 자격을 취득했죠. 자격을 취득해서 뭐 했다? 등록한 사람이고 등록했으니까 뭐가 있겠어?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두고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했죠. 그죠? 근데 업무 정지를 받았어. 사무소가 있을까 없을까?
사무소는 있어야 돼요. 왜? 기업 공인사니까.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 공인사가 6개월 정도 있잖아요. 장기간에 휴업을 하기로 했어요. 휴업을 했어요. 그러면 사무소에 있을까 없을까? 휴업한 사람은 기업 공인사의 일가 아닐까? 이겠죠? 그러니까 뭐는 있겠어요? 사무소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전이든 휴업 기간 중이든 이 사람이 기업 공인중개사인 건 변함이 없죠. 따라서 개공이라고 부르는 동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개공이라고 뭐 했다고? 등록한 사람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을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을까? 중개업을 하고 있을까? 진짜로요? 이 사람이 자격증을 공인 개공이 등록을 하는 날이 등록한 날에서 1월 10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대형마트 갔다가 이벤트 한다고 해가지고 응모를 했거든요. 응모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1월 7일 날 했다고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날 있잖아요. 이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모르던 전화번호가. 그래서 받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 아셨죠? 응모하신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유럽 3개월 여행권이 당첨된 거야. 유럽 3개월 여행, 3개월 여행이 하셨죠? 당첨이 된 거예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등록했어, 안 했어? 등록했어요. 그럼 사무소는 열려있을까, 안 했을까? 사무소는 갖춰져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유럽 3개월 여행을 가는데 하필이면 다음날 바로 출발해야 돼. 예를 들어서 1월 8일 날.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왜? 공짜니까. 그래서 3개월 여행을 갔어요. 사무소는 문이 잠겨 있겠죠? 그죠? 그럼 중개업 해,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개공이라 아니라? 개공입니까? 아닙니까? 기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기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 겟을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등록한 걸 개공이라 그러지. 이 사람이 중개업 하는 것까지를 개공이라고 하면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 유럽에 가가지고 신나게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는 그냥 이 법에서만 사람이라고 등록한 사람을 부르는 거지 중개업을 하고 안 하고는 개공에는 기업 공인중개사의 정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볼까요? 공인중개사, 소공, 그 다음에 개공인데 줄여서 기업 공인중개사인데 아까 우리 고용인 썼지. 고용인을 표현할 때 등 그래요. 등 이게 뭐라고? 고용인이에요. 근데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보조원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죠? 또 소공은 자격이 있어요. 맞죠? 그죠?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는 뭐다? 공인중개사로서가 있고 맞죠?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죠? 그게 누구야? 중개보조원이에요. 아셨죠?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셨죠? 아니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냐?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단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셨죠? 보조만 해요. 그런데 중개업무 수행되지 않습니까?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뭐냐면 중개업무 수행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중개 의뢰인이 있잖아요. 그죠? 중개 의뢰, 중개사무소 온 사람 의뢰인한테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는 거 있죠? 이게 중개업무의 수행의 본질이에요. 확인 설명을 했고 계약이 되면 뭐 계약서를 쓰는 거 있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요. 근데 중개업무 수행은 자격 있는 사람만 돼요. 자격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누구가 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원래 하는 일이니까 누구도 할 수 있어.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어요. 둘이 공통점은 자격이 있죠? 그래서 중개업무, 개공 등은 즉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어디서? X 주어를 구분해야 되죠. 지금 이 말은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장 기본은 주어를 딱 잘라서 기억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해야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셨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수 있다. X가 됐죠?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중개업 종사, 중개업 수행 이 두 개의 개념까지만 딱 정리를 하고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죠? 주어 따라서 다 제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중개업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 쉬었다가 배워가겠습니다.